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 투자의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산업이 대단히 성장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바이든의 바이오 관련한 행정명령에서 보시듯이 바이오 산업은 다른 산업 대비해 성장성이 훨씬 빠릅니다.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 중에 향후에 그 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그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산업은 대단히 파급 효과가 크고 또 범위도 넓고 중요하다 인식을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텐데요. 우리도 이러한 그 바이든의 그 행정명령이 의미하는 바를 잘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명공학을 통한 전체 다른 일반 산업의 혁명을 불러오겠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맞춘다 그러면 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그 주식 투자 자금에서 약 30% 정도는 바이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바이오 투자는 절대 한 종목에 몰빵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임상에 들어온 임상 물질이 신약에 성공할 확률은 9% 남짓입니다. 그리고 기술별로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죠. 기술별로 차이가 난다는 거는 저분자 물질로 항암제를 타겟팅할 때는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술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한 개의 기술을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 바이오텍의 전체 자금을 다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하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성향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나는 리스크를 테이킹하기 싫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 좋다. 그런 성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빅파마의 투자 비중을 늘리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7대3으로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향에 따라서 빅파마의 70%, 바이오텍의 70%를 비중을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종목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ETF로 대응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오텍을 선정을 할 때는 특정 그 분야에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특히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업들을 선정할 때 그런 선정 노하우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도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조건에 맞는 기업들을 일단은 바이 리스트로 묶어 놓은 다음에 그 중에 반드시 3종목 이상을 투자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업들은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로 사람에게 직접 임상을 하는 임상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파이프라인은 되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죠. 이 기술 중에서 특정 대상의 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약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바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그 회사가 얼마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바이오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기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어도 복잡하고, 그리고 다 파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전체 통합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이 전체를 아마 머릿속에 넣어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기업들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부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이 과연 그 분야에서 글로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제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중요한 건 아니다. 정말 의미 있게 주가가 상승하려고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특히 미국 시장을 진출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글로벌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 회사가 미국의 특정 회사와 겨루어서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은 심각하게 바이리스트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설명을 드릴 때 미국에 있는 회사들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회사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 회사들과 싸울 수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관, 즉 거래소에서도 앞으로 유심히 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한 실적이 있느냐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빅파마가 아니더라도 글로벌 파마에게 기술 수출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분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빅파마와 글로벌 파마가 그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글로벌 빅파마가 그 기술을 사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기술력이 있다라는 대리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업을 볼 때 빅파마가 그 기술을 사갈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가를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파이프라인을 잘 봐야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상 이상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상 이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상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제대로 검증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람 몸속에 검증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임상 이상 올라온 상황에서 글로벌 빅파마나 아니면 글로벌 파마한테 기술 수출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구나라고 해서 투자를 할 만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CEO라든가 회사의 신뢰성입니다. 우리는 회사 그 바이오텍에 투자할 때 대부분이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임상 1상이라든가 임상 2상입니다. 그러니까 약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6년 아니면은 7, 8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 2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 특히 CEO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CEO의 중요성은, 바이오텍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CEO가 언론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언론에 얘기한 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임상을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방법,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을 CRO한테 결과를 받아서 공시도 하고 그 다음에 보도 내용도 발표를 하는데, 이 두 개의 내용이 전혀 잘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 있거나 혼동하기 쉽겠다. 그리고 주가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춤을 추도록 그렇게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면 이 회사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점을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 발표와 그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투자자와 회사와의 정보의 괴리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따라서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입니다. 최근처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때문에 바이오 업계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더더군다나 자금, 그 현금 흐름에 대한 그 체크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요. 향후 2년간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포인트를 두면서 현금 흐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자산의 한 30% 정도는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해라. 바이오 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성장성이 크다라는 점이고, 암이라든가 희귀질환 치료제, 그리고 나중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할지 모를 정도로 큰 퇴행성 뇌질환까지 그 규모가 대단히 크고, 그 범위를 확장시키면 화이트 아니면 레드 그리고 그린 바이오까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그 기술들의 핵심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핵심 기술은 지금 바이오텍이 개발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핵심 기술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주식 전체 비중의 30% 정도는 투자를 하고, 개인 성향에 따라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그런 투자자라면 바이오텍의 70% 정도 아니면 한 30% 정도로 조절을 해 나가라는 거고, 어떤 경우에도 세 종목 이상의, 그러니까 기술 3가지 이상의 투자를 골라서 해라. 그리고 아까 드린 첨단 기술에 속해 있는 기업들 중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